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돌싱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돌싱이 되었다는 부담감 때문에 처음엔 조금 마음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렇게 사연 채널에 제 이야기를 올린 만큼 마음이 단단해지고 이혼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 잘 아시죠? 혹시 그런 상황을 직접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저 한두 푼의 돈도 아니고 무려 집을 빼앗길 뻔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었나 싶어서 궁금해지네요. 전 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모든 일이 순리대로 착착 흘러가준 덕분에 해결이 잘 되어서 저도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사연을 올릴 수 있게 되었지만 결혼 생활이 길었던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정말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른다는 말이 실감이 났죠. 제 인생인데 제 뜻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더라니까요. 여러분들께 마치 토네이도에 휩쓸릴 뻔한 제 이야기를 샅샅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오빠 이렇게 단란하게 네 가족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목수로 일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정말 끝내주는 실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불러주기도 했고 아버지의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정말 목수로는 이름을 날리신 분이었죠. 오죽하면 지방에서도 서울에서만 일을 하는 아버지를 한번 모셔다가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아버지께서는 유명세가 있었어요. 그러니 돈도 무척이나 잘 버셨죠. 그만큼 몸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혼자서 벌어오는 돈으로 온 가족이 호의호식할 정도였으니 대단하시긴 했죠. 보통은 목수라 하면 나무나 자르고 서랍장이나 만들고 하는 그런 직업이라 생각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는 소위 말하는 재벌집에 인테리어와 맞춤 가구를 제작하러 다니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클래스가 조금 남달랐다고 해야 할까요? 저에게는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항상 뚝밥 같은 퀴퀴한 나무 냄새가 몸에 배어 있으셨지만 그 냄새마저도 좋았어요. 저희 오빠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현장을 다니면서 구경을 했었고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뒤를 따라 목수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실력이 워낙 출중하셔서 배우고 싶다고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는데 제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을 옆에 두시진 않으셨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오빠가 차지하게 되었었으니 아버지 뒤를 어떻게든 밟아보려던 사람들이 오빠를 시기질투하기도 했죠. 자식으로 태어나서 혜택을 받는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시기질투가 참 부질없고 덧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디 졸졸 따라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아버지의 목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저희 아버지가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것에 비해 부를 많이 쌓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였어요. 오빠는 아버지의 발톱의 때만큼도 따라가지 못했지만 차근차근 기본기를 다지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었죠. 저랑 오빠는 3살 차이가 났는데 제가 28살이던 해에 오빠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나이 31살이면 사실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었는데 운명 같은 새언니를 만나게 되었다면서 결혼을 결심하더라고요. 새언니는 항공무용을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엄청나게 단아한 사람이었어요. 성품도 바르고 항상 조용조용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서 왁자지껄한 저랑은 180도 다른 사람이었죠. 거기다가 마음이 정말 엄마처럼 너그러웠어요. 새언니와 저는 참 잘 지냈습니다. 오빠가 결혼을 할 때 아버지께서 신혼집도 구해주시고 신혼집 인테리어도 싹 해주셨어요. 워낙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3, 4, 5 모여서 저렴한 가격에 호텔처럼 인테리어를 해주셨었죠. 그 집을 보면서 저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살고 싶은 집이었거든요. 목수와 결혼을 한다고 은근히 탐탁지 않아 했던 새언니네 가족분들도 집을 보고 다들 입을 떡 벌린 만큼
멋있는 집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빠의 결혼은 온 가족에게 축하를 받아 마땅한 일이었죠. 그 뒤부터 저는 오빠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 오순도순 평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에 대한 환상 같은 것이 생긴 것이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새언니에게 잘해주셨거든요.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새언니가 처음 인사를 왔을 때 그리고 결혼을 한 이후에도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라는 건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사위는 평생 손님인데 왜 며느리는 딸처럼 부려먹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그런다냐. 나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다. 효도는 자식들이 하는 것이지 며느리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며느라가 너는 늘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너희 친정 가까이 살면서 친정 부모님과 좋은 시간 쌓고 좋은 추억 만들면서 지내라. 세상에 내 자식도 안 하는 효도를 며느리에게 바랄 마음 없다. 네? 그래도요, 어머님. 제가 열심히 어머님, 아버님께 효도하면서. 그럴 필요 없대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도 못 들었냐? 나 전화 받는 거 귀찮고 싫으니 전화도 하지 말아라. 그냥 너희들끼리 재미있게 살아. 명절 때도 말이다. 눈치 보지 말고 친정 가라. 난 우리 남편이랑 연휴 동안 어디 지방에 놀러라도 가고 여유 좀 즐기면서 살아보게. 우리 남편 목술합시고 매번 바빠 죽겠는데 연휴라도 둘이 오붓하게 놀아야 하지 않겠니? 그래도 명절인데 가족끼리 모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야말로 명절 때 아유 됐다. 명절에 괜히 집에서 만나봐라. 서로 누가 밥하냐 누가 설거지하냐 눈치만 보이지. 정 그렇게 보고 싶으면 명절 끝나고 시간 날 때 밥이나 한턱 쏴라. 그거면 충분하다. 아들놈이라고 해봐야 지 애비 현장 따라다니면서 일하는데 뭐 그리 자주 볼 필요가 있다고. 며느리야, 우린 너희들끼리 애 낳고 잘 살면 장땡이니까 부담 갖지 말어라. 처음에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속으로는 그게 되겠어? 했는데 정말 그게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새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용건만 간단하게 말하고 끊으라고 하셨고 새언니가 괜히 눈치 보면서 식사를 하던 집에 놀러를 오던 하셔라 하면 필요한 물건 없으면 부르지도 말라고 일갈하셨어요. 새언니는 처음에 저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자기가 혹시 미움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친정엄마가 너무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발까지 동동 굴렀었죠. 그런데 익숙해지니 이만큼 편안한 시댁이 어디 있겠어요? 이용권이 있을 때만 연락하고 자주 얼굴 안 보고 사는 건 물론이고 잔소리도 없으니. 그런데 새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의 바르게 해야 할 도리는 딱딱 지켜가면서 했어요. 그러니 엄마 눈에는 그런 새언니가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요. 만날 때마다 용돈 쥐어주고 우리 귀한 며느리는 늘 손님이다 해주시니 사돈댁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저희 오빠에게 잘해주셨죠. 처음에는 무용을 시킨 딸이 아깝다며 어떻게 목수에게 시집을 보낼 수 있냐고 가슴을 펑펑 치셨다는데 지금은 우리 사위만한 놈이 어딜 가도 없다고 그렇게 이쁨을 받는다네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 제 결혼 생활도 점점 환상으로 가득 차버렸죠. 언젠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양가가 화목하게 여행도 다니고 명절에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할 생각으로 좋은 남자가 빨리 제 곁을 차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르고 골라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제 남편은 참 순둥이 같은 사람이었죠. 단점은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놀려먹기가 너무 재미있는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남편은 항상 저를 챙겨주고 제 옆에 딱 달라붙어서 제 기분을 살펴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과 평생을 산다면
아마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당일 양가 어르신들을 다 모아놓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이야기할 때에는 여자친구조차 없는 아주버님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시댁 어르신들께서도 결혼을 누가 먼저 하는 건 상관없다고 말을 해주셔서 저희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분명히 여자친구조차 없었던 아주버님께서 상견례 자리에 웬 여자를 하나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었겠어요? 예약 인원 딱 맞춰서 코스요리를 내어주는 레스토랑에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한 명이 더 추가되는 바람에 깜짝 놀랐죠. 거기다가 처음 본 사람이었으니까 더욱 놀랐어요.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혹시 첫째 며느님이신가요? 제가 딸아이에게 듣기로는 아직 형님께서 결혼을 안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도 참 당황스럽네요. 아니, 말도 없이 이 자리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게야? 아, 어차피 인사드릴 거면 한 번에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인사라도 미리 나누면 좋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황당했죠. 아니, 어느 미친놈이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는 자리로 동생의 상견례 장소를 고른단 말입니까? 아무리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 꼭 소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상견례 전에 미리 자리를 만들었어야죠. 아주버님의 여자친구란 사람도 정말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인사만 나누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 자리가 무슨 자기를 소개하는 자리인 것처럼 나대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죠. 당신이 교통정리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상견례 자리에서 아주버님이랑 예비 형님이 주인공인 것 같잖아. 식사값은 우리가 죄다 낼 텐데 너무 야같다. 우리 형이 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고 예의가 부족해.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대신 내가 형한테 난리 칠 테니까 이번만 좀 넘어가 주라. 여기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면 어르신들도 전부 마음 상하실 텐데.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하루 종일 인사를 할 것도 아니고 적당히 사그라들면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난리를 피워봐야 아무런 이야기도 못하고 감정만 상하고 흐지부지 될 것 같으니 저도 한번 참아보자 했던 거죠. 나중에 아주버님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첫 만남에 그런 자리에서 할 말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이 조용해지자 본격적으로 결혼식 이야기와 신혼살림을 어디서 어떻게 꾸려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럼 결혼식 날짜는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집은 저희가 아들 결혼할 때도 해주었기 때문에 딸 결혼할 때도 해줄 생각이었거든요. 애들 살 신혼집을 직접 해주시겠다고요? 예, 괜찮으시다면 저희 딸 시집 보내는데 큰 도움 한번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신혼집은 저희가 구할 수 있도록. 싫습니다. 아니, 애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걸 왜 사돈되게 해주시나요? 저희는 애들 살림에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공평하게 반반 결혼을 하지 않으면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무시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남편도 저도 벙찌더라고요. 아니, 신혼살림을 빚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게다가 그게 다른 것도 아닌 집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딱 잘라서 집을 만약 저희 집에서 해준다면 본인 아들이 처가에 빌빌 기어야 하고 또 본인들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할까봐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부모님께서 부담을 가지시게 될까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긴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여유가 되시니 집을 해주시겠다고 한 건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전에 대놓고 우리 아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 발언도 저희 부모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진 않았고요. 결국 그 문제는 답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상견례 이후에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반반 결혼 좋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시작부터 큰 빚을 들고 하는 거랑 집을 가지고 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잖아. 그냥 우리 부모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 받으면 안 돼? 우리 엄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나 봐. 아니, 엄마가 대전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집을 팔아서 결혼하는데 도움 주시겠다고 그러셨었거든? 나랑 형이랑 반만씩 주겠다고. 근데 그 집이 팔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형이 대전으로 발령이 나게 돼서. 그래서 그 집에서 아주버님이 지내셔야 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돈도 없고 하니 내가 괜히 기죽어서 그럴까봐 집을 받지 말고 둘이 대출 받아서 시작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근데 나 모아둔 돈 있어. 얼마나 있는데? 모아둔 돈으로 집을 구할 수 있다고? 나 그래도 사회생활을 일찍 해서 꽤 많이 모아뒀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취직했으니까 10년은 모았다고. 중간에 급할 때 몇 번 뺏쓰긴 했지만 그래도 1억 5천은 모았는걸? 남편이 말한 돈은 생각보다 많았죠. 저는 부모님이라는 비빌 언덕이 있었으니 남편이 말한 돈만큼 지원해받아서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해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준비를 하자 싶었는데 반반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시댁에서 무조건 신혼집은 시댁 가까운 곳으로 얻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고로 며느리란 말이다. 항상 시댁을 섬기면서 사는 거야. 옛날엔 다 그랬다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며느리는 며느리지. 아무튼 신혼집은 무조건 우리 집 가까운 곳으로 다 잡아라. 여기가 집값도 싸고 공기도 좋고 아주 살기 좋은 동네야. 하지만 저희 직장이랑도 멀고요. 여기는 교통편이 조금 불편한 것 같은데요?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지? 왜? 너도 그냥 시자가 붙었다고 하면 일단 피하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요즘 애들은 말이야. 겪어보지도 않고 편견에 찌들어서는 나는 딸 같은 며느리 얻어서 같이 놀러도 다니고 밥도 먹고 전화통화도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는데 넌 어쩜 내 마음 하나 몰라주니? 그 말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새언니를 붙잡고 했던 말에 딱 반대였어요. 남편 놈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 마냥 멍청하게 있었고요. 이 결혼 정말 해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 저도 참 바보 같게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살면서 극복해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죠. 결국 시댁 바로 옆은 아니지만 근처의 집을 구해서 신혼집 살림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막상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별거 없었어요. 둘 다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과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았고 또 매일같이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시어머니께 일부러 전화를 드리지 않았더니 처음에는 궁시렁거리시다가 나중엔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맞추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당장이라도 결혼을 할 것처럼 굴었던 아주버님의 결혼 소식이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저희 나이가 32살이었으니 아주버님은 36살이셨는데 나이가 아무래도 적당히 차다 보니까 시부모님께서는 하루빨리 장가를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둘째 아들이 먼저 결혼을 했으니까 주변에서 첫째 아들은 언제 장가가냐고 물어보는 게 지겨우셨을지도 모르겠고요. 상견례 자리에서는 그렇게 둘이 곧 죽어도 내일 결혼할 것처럼 굴더니만 괜히 제 상견례만 망치고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으니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헤어졌거나 했을 수도 있으니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대뜸 열이 받아 죽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 살다 그렇게 되바라진 애는 처음 봤다니까. 내가 열불이 터져서 어디 말을 해봐야 내 얼굴에 침 뱉는 꼴 같고. 내가 말을 할 사람이 너밖에 더 있겠니? 어머님, 무슨 일이신데요?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하게 있지. 우리 첫째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상견례 하던 날 왔던 그 아이 말이다. 아니, 우리 아들이 대전으로 발령받은 뒤로 이렇다 저렇다 소식이 없은 지도 벌써 몇 개월이잖니? 헤어졌구나 싶었더니만 뜬금없이 어디 집에 찾아온 게 아니겠어? 네? 혼자서요? 아주버님이 대전에 있는데 설마 퇴근하고 올라오신 거예요? 아니, 할 말이 있다면서 혼자 찾아왔더라 이 말이야. 그러더니만 뭐라는 줄 알아? 지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이 하고 싶은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더라. 뭐가 걸린대요? 상견례 자리에서 내가 우리는 아들들 결혼하는데 지원 납품 못 해준다고 했던 말이 걸려서 결혼을 미루고 또 미뤘다는 게 아니겠니? 그러면서 대전에 있는 그 아파트 있지? 지금 우리 첫째 아들이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 네, 어머님. 아버님이랑 노후에 쓰시겠다고 쭉 전세 놓고 있었던 그 아파트요? 그걸 지들 명의로 달라고 하더라. 자기는 돈 하나 못 모았는데 반반 결혼 죽어도 못한다고. 반지하에서 살 일 있겠냐고 그 아파트 주면 결혼한다고 하지 뭐야? 아이 글쎄, 둘째 아들도 결혼한 판에 첫째는 장가 왜 안 가냐고 주변에서 우리 아들 어디 하자 있는 놈 취급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어디 그런 애를 데려가 준 아파트를 가져가려고. 내가 죽어도 안 된다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요? 당장 헤어지겠다더라. 그러더니 정말 우리 아들한테 헤어지자고 한 모양이야. 첫째가 자기 그 여자 없으면 못 산다고 울고불고 지랄을 해대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우. 그 덩치 큰 아주버님이 전화기를 붙잡고 엉엉 울었다는데 얼마나 상상이 안 가던지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절대 진명이는 못 넘겨주겠다고 강경하게 나오셨는데 몇 주 뒤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죠. 아주버님이 글쎄 예비용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단식 투쟁을 하다가 쓰러진 겁니다. 쓰러졌다는 소리에 시어머니께서 놀라서 대전까지 한달음에 내려가시더라니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에는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죠.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한 두 사람은 아주버님의 발령지인 대전에서 살게 되었고 그 아파트 역시 아주버님의 명의로 바뀌게 되었어요. 남편은 무척이나 뿔이 났죠. 아니, 그 집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이니 뭐니 나중에 나이 들면 거기 가서 살 거라고 하더니 형한테 주는 게 말이 돼? 그리고 형이 발령지에서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는 건데 그걸 주면 어떡해? 그럼 어쩌냐? 집을 안 주면 결혼을 안 하겠다는데 네 형 또 굶어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아이 내가 그냥 콱 접시물에 코를 박던가 해야지. 시어머니께서 더 크게 화를 내니까 우리 남편 말을 더 잇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답답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좋다고 고른 사람이었는데 그냥 저는 방관자가 되어서 한 발자국 뒤에서 지켜보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이 형님 해도 너무한 인간인 겁니다. 명절이요? 이미 친정으로 나루가 없어요. 시댁에 와봐야 고생길만 열리지 본인은 친정에 가겠다면서 휴대폰 꺼놓고 거기다가 결혼하고 대전으로 가게 되면서 일도 그만둔 형님이었는데 저는 회사원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글쎄 이 형님 회사원이 아니라 네일샵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대전에는 네일샵이 없겠어요? 널리고 널린 게 네일샵인데. 근데 결혼했다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내주라겠다면서 일 그만두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노는 사람이 피곤하면 얼마나 피곤하다고 명절에 얼굴 한 번을 안 비추는 건지 정말 대단하다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시어머니의 큰며느리 부려먹기 꿈은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만만한 게 저라고 글쎄 형님한테 뺨 얻어맞고 와서는 저에게 화풀이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큰애네는 대전에 사니까 자주 못 보고 연락 자주 못하는 거 그러려니 한다. 근데 너네는 엎어지면 코 닿을 옆 동네에 살면서 왜 이렇게 연락도 안 되고 안 찾아오고 그래? 내가 아주 우습니? 며느리라는 게 말이야 매일같이 전화하고 안부 묻고 해야지. 옛날에 눈 뜨면 시부모님 집에 찾아와서 문안 인사드리고 그랬던 거 몰라? 어머님, 그게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누가 아침에 일어났다고 문안 인사를 드려요. 그리고 어머님 맨날 늦잠 주무시잖아요. 나이 들면 잠이 많아진다면서요. 저는요, 아침에 출근하느라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거든요. 그럼 7시에 전화드려서 매일같이 모닝콜 해드려요? 정말 그걸 원하세요? 아니, 내가 일어나는 시간에 전화를 해야지. 아침 7시에 전화를 하면 안 되지? 그땐 전 이미 출근해서 바쁠 시간인데 어떻게 전화를 드려요? 저도 그러면 형님처럼 일 때려치우고 집에서 놀고 먹고 해요? 저도 그게 편해요. 근데 그러면 저희 부부 아이는 언제 가지고 생활을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가뜩이나 대전에 있는 집 아주버님 명의로 해주시고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해주셨으면서. 아니 뭐 거기까지들 먹이고 그래? 아니 그래 내가 말실수했다. 말실수했어. 됐어요 어머님. 한 번 뱉은 말은 원래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거든요. 아주 며느리들이 하나같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아유 내 팔자야. 정말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많이 보신 건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유교 사상을 주입시키는데 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마디 콱 쏘아붙였죠. 그렇게라도 해야 제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지 않겠어요? 아니 남편이 나서서 우리 마누라한테 왜 그래? 해주면 참 좋으련만 남편 놈이 그럴 때마다 정말 못쓸모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이놈의 뭘 보고 그렇게 좋다고 결혼까지 생각했는지. 결혼을 한 뒤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만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사람이 어찌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 사고를 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고요.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 하루를 전부 쏘아부어도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그렇게 참을 건 참고 할 말은 또 하면서 살았어요. 결혼 2년 차에 가까워졌을 때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뭐라고? 대전에서 서울로 다시 발령이 나게 됐다고? 아유, 참말로 잘 됐다. 그러면 어째 서울에 집 구하는 게야? 무조건 우리 집 근처로 잡아야지. 내가 드디어 우리 아들 둘이랑 부대끼며 살아보겠구나. 무조건 집은 우리 집 근처로 다 잡아야 한다. 둘째네도 옆 동네에 있긴 하지만 멀어.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여야지. 주말에 시아버지께서 갈비탕이 잡수시고 싶다 하셔서 갈비탕을 포장해서 시댁에서 먹고 있는데 아주버님께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웬일이냐 하며 반갑게 받으셨고 그 내용은 대전에서의 발령이 끝이 나고 다시 서울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셨죠. 그렇게 뺀질거리면서 얼굴도 안 보여주던 며느리 지고 흔들면서 살아보겠다는 아주 큰 꿈을 꾸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완전히 무리라고 생각했죠. 제가 봤을 땐 아무리 봐도 형님이 시어머니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무튼 시어머니께서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서울에 온다고 아주 신이 나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발령을 받아서 오려면 집을 구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대전에 있는 집을 주었으니 그 집을 처분해서 서울에 집을 구할 거라 생각했죠. 그 정도는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글쎄 시어머니께서 또 머리가 아프다고 알아놓으신 겁니다. 저에게 당장 시댁으로 와달라고 호출을 해서 이번엔 또 얼마나 재미난 일이 있길래 우리 시어머니 머리에서 열불이 터지나 싶었죠. 그래서 한달음에 시댁으로 달려갔더니
정말 우리 어머님 머리에 흰 천을 싸매고 누워 계신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왜 그러고 계세요? 어디 아프세요? 내가 아파서 이러고 있겠냐? 아니다. 아프다. 머리가 아파 죽겠어. 어쩌다가 내가 그런 걸 며느리라고. 머리가 깨져버리겠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까지 화를 내세요? 형님이 또 전화해서 어머님 속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래. 맏며느리라는 게 어쩜 그렇게 지 할 말만 해버리는지. 전생에 무슨 악연이 있길래 가족이 된 건지 모르겠다 이거야. 내가 혹시 전생에 그녀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했었나? 아주 나이 잡아먹으러 온 처스사자 같아. 무슨 일이시길래 이러는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글쎄. 내가 궁금해서 연락을 했지. 서울에 발령받았다는데 집을 구한다는 소리도 없고 뭘 하고 댕기는 건지 도통 연락도 없고 하니 궁금해서 말이야.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는 줄 아니? 다음 주에 자기만 슬쩍 올라갔다 올 거라네? 그래서 내가 왜 집 보러 오냐 하니까 가게를 보러 온다는 게 아니겠어? 가게요? 무슨 가게요? 그러니까 내 말이 가게는 무슨 가게냐고 물어봤더니 네일아트인지 뭔지 그거 했었던 기술 살려서 다시 장사를 해보겠다고 하지 뭐냐? 지가 집에서 놀면 뭐하겠냐고. 서울에 가니까 거기서 가게를 열어보겠다는 거야. 우리 아들이 돈 버는 게 시원치 않아서 답답하다고 지가 가게 하나 내야겠다고. 아니, 가게를 내려면 돈이 꽤 많이 필요할 텐데 어디서 돈이 생겨서 가게를 내요? 형님네 집에서 지원을 좀 해주신다고 했었나 봐요? 개뿔이지.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가게를 내냐고 똑같이 물어봤거든? 그랬더니만 대전에 있는 집을 전세 놓는단다. 그 전세금을 들고 가게를 내겠다고 하지 뭐냐? 네? 아니, 서울에 오신다면서요. 발령지가 서울인데 대전집을 전세 놓고 그 돈으로 가게를 차리면 집은 어떻게 하신대요? 형님네 집, 그러니까 사돈댁에서 집이라도 해주신다고 했대요? 그런 거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아무튼 자세한 건 다음 주에 가게 보러 일주일 동안 서울에 온다니까 그때 이야기하자고 하더라. 인심 쓰듯이 3일은 우리 집, 4일은 지네 친정에서 지낸다고 하는데 내가 두고 볼 셈이야.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어찌 하는지 보자고 하시는데 이번에도 또 재미있는 일이 있겠구나 싶었죠. 그리고 대망의 그 다음 주가 되었죠. 3일 동안 시댁에 있는다던 형님은 3일 동안 저에게 연락 한 통 없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도 같이 지내면서 둘이 짝짝꿍이 잘 맞았나 싶어서 제가 생각하는 재미난 일은 없었나 보다 했거든요. 딱 3일이 지나고 형님이 친정으로 가신 건지 시어머니께서 당장 시댁에 오라고 또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저는 퇴근을 하자마자 재미난 이야기를 듣자고 달려갔죠. 어김없이 시어머니께서 머리에 흰 천을 싸매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있었구나 싶어서 그 옆에 자리를 잡고 달래듯이 무슨 일이냐 물어봤죠. 글쎄 우리 집에 와서는 내가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자마자 나한테 그러더라. 가게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가게 자리가 죄다 비싸서 괜찮은 자리 알아본 게 우리 동네밖에 없다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니? 네? 형님이 먼저 합가를 하자고 요청을 했다고요? 아니, 형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내가 여태 두고두고 펴뤄뒀던 것도 있고 해서 냉큼 좋다고 했다. 쥐들이 돈 모아서 집 구할 때까지만 같이 살자고 말을 하는데 이게 웬 떡이냐 싶었지. 그런데 말이다. 3일은 여기 있는 동안 내가 속이 터져서 이거 한번 봐봐라. 그러면서 저에게 종이 한 장을 틱 던져주는데 뭔가 하고 보니까 내곡하게 주의사항이라고 적혀있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이 글쎄 시어머니께 지켜주셔야 할 주의사항이라면서 종이에 빼곡하게 뭘 적어온 겁니다. 방 청소는 각자 알아서 할 테니
방에는 출입을 절대 금지한다. 생활비는 각자 식구권만 챙기자. 설거지 또한 본인이 먹은 것을 본인이 처리하자. 명절에는 친정에 갈 테니 시댁 행사를 강요하지 말 것. 이런 것들이 글쎄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전 뭐랄까? 형님의 머리가 비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생각할 수 있는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머리 싸매고 누워도 이상하지 않았죠. 이것도 어이가 없는데 글쎄 3일 내내 시댁에서 지내면서 빨래 한 번을 안 돌리더랍니다. 아직 합가한 거 아니고 본인은 손님이니까 살림에 손대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서 시어머니께 밥도 차려달라, 설거지도 해달라, 아주 3일 내내 시녀 부려먹듯이 부려먹었대요. 시어머니께서 형님이 친정에 간다고 하자 두 팔 벌려 환영을 하셨대요. 얼른 떠나라고요. 와, 솔직히 말하면 너무 고소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이거저거 못 시켜서 안달이시던 시어머니께서 형님께 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물론 그렇다고 형님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똑같이 저런 개념 없는 짓을 서슴지 않게 하시던 분이셨기 때문에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는 사이였어요. 어머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앞으로 같이 합가해서 살면 얼마나 피곤하실까. 어머님 힘내세요. 화이팅! 너 지금 누구 놀리냐? 앞으로 절대로 같이 못 살아. 내가 미쳤다고 저런 주의사항까지 바꿔서 합가를 하겠니?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 보고 죽어도 합가는 하면 안 되겠다 싶었다. 쟤네한테 애라도 생겨봐. 서울 오면 교육 환경 좋다고 바로 애부터 가질 거라는데 지는 나가서 일하고 나는 집에서 애를 보라는 거야. 죽어도 안 되지. 절대 합가 못해. 그럼 형님네는 당장 어디서 지내요? 형님네 친정은 서울 반대편 아니에요? 가게도 이쪽 동네에 낸다고 했다면서요.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줘야 하니? 절대 같이 못 산다. 너네랑 살았으면 살았지 쟤네랑은 못 살아. 그렇게 말하는데 왠지 모를 불길함이 싹 등줄기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허허 하고 말았는데 진짜 사건은 딱 한 달 뒤에 터졌죠. 시어머니께서 너네랑은 절대 합가 못한다 라고 선언이라도 하신 건지 형님네가 당장 어디로 가야 하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뱉어서는 안 될 말까지 뱉으신 거죠. 너네랑은 못 산다. 둘째네라면 몰라도. 라고요. 그 바람에 형님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친히 대전에서 서울까지요. 동서, 내가 서울에 와야 하는 건 알지? 근데 글쎄 어머님이 죽어도 합가는 안 된다고 하시네? 동서네랑 하면 몰라도 우리랑은 안 된다니까 우리가 뭐 뵐 수 있겠어? 동서네 집 비워. 네? 이게 무슨 날강도 같은 소리예요? 형님, 여기 저희가 어딘 저희 집인데 형님이 무슨 권리로. 반만 결혼 아니야? 내가 서방님이랑은 전화 끝냈어. 서방님은 뭐 알아서 조율해보라는 식으로 말하고 슬쩍 발 빼는 거 보니까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도 상관없는 것 같던데? 어머님도 동선이랑은 합가하는 거 찬성이라고 하셨고 동선애가 집 비우면 우리가 여기 들어오고 동선은 어머님들 들어가서 살고 서로 윈윈 아니야? 동선애 아직 애기 없잖아. 애기 가지면 어머님이 다 봐주실 텐데 합가하는 거 얼마나 좋아?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지금 접해놓고 전부 속닥속닥 모일하신 거예요? 모이라니? 기분 상하게?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발령 날짜까지 집 비워놔? 그렇게 말을 하고는 아주 뿌듯한 얼굴을 하는데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누가 그랬나요? 아주 대차게 뱉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전 죽어도 안 된다고 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제 집을 가져간단 말입니까? 여보, 미쳤어? 형님한테 죽어도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해야지. 나랑 조율을 해보라고 했다고?
그건 당신이 그래도 된다 하고 말을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아니, 나도 형수가 밀고 막 들어오는데 뭐라고 당해낼 재간이 있어야지. 당신이 똑부러지니까 잘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 아이, 등신아. 이러다가 짐 다 싸들고 침내 나면 어쩌라고. 내가 어머님이랑 단판에 짓든 가야지. 그리고 저는 시댁에 찾아가 완전히 정색을 하고 말을 했죠. 어머님, 솔직히 저희 반반 결혼했고 이 집도 저희가 얻은 집인데 어머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실 권리 없는 거 잘 아시죠? 제가 왜 집을 빼서 형님께 양보해야 하는지 이해도 안 가고요. 저야말로 어머님이랑 같이 살 마음 없어요. 아니, 넌 또 왜?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지금 큰애 수발 들어가면서 살아야겠니? 그 집에 왜 우리 권리가 없어? 우리 아들 돈이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 효자다? 지 엄마가 마음 아파하고 고생하는 꼴 절대 못 봐. 괜히 나중에 이리저리 큰 짐 옮긴다고 고생하지 말고 지금 딱 한 방에 정리하자꾸나. 싫다니까요. 어머님, 저는요 절대로 합가 안 해요. 고집 부릴 걸 부려야지. 내가 널 잡아먹기라니 어쩌니? 그러면 우리 아들 돈 들어간 거 내놔라. 그거라도 받아서 첫째 집 마련해 주던가 해야지. 그걸 왜 저희가 내요? 돈 넣을 구멍이 없는데 어떡해. 가족끼리 도우면서 살아야지. 난 절대로 첫째네랑은 못 산다. 그리고 어른이 말하면 참자고 알았습니다 해야지. 어디서 파락파락. 다음 주에 발령 낸다고 하니까 집 비워. 막무가내로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 이사를 하라고 강요를 하는데 아주 사람 피를 말리더라고요. 오전엔 형님, 오후엔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이사 준비해라. 자기가 이삿짐 센터에 예약을 해놓겠다. 아주 지들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러다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합가를 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을 붙잡고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건 아니지 않아? 내가 왜 멀쩡한 우리 집을 두고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야 하는데? 당신이 가운데서 똑바로 행동을 못하니까 이런 사달이 생기는 거 아니야. 당신이 확실하게 말을 해야지 합가는 죽어도 안 한다고. 여보, 우리 엄마 그러다가 화병 나서 쓰러지면 어떡해. 난 말이야, 당신이 워낙 성격도 좋고 둥글둥글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합가를 하는 게.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형님이랑 어머님한테도 합가하겠다고 당신이 먼저 말한 거 아니지? 그게 아니, 엄마가 죽겠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알겠다고 했지. 그럼 지금 당신이 합가하겠다고 짐 다 옮기겠다고 동의를 했다는 거야? 여보, 그럼 우리 엄마 뒤로 넘어가는 걸 봐. 그냥 우리가 잘 지내면 되는 거잖아. 우리 엄마 다 늙어서 이젠 더 이상 화도 못 내. 당신이랑 살면서 느끼는 것도 많을 거고 며느리 쥐어잡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여태까지 나한테 한 행동을 봐. 형님한테 뺨 맞고 와서 나한테 스트레스 풀던 거 기억 안 나? 근데 나한테 합가를 하라고? 당신이 나랑 상의도 없이. 미안해, 여보. 엄마가 하도 안 된다 하고 형도 당장 다음 주에 서울로 와야 한다는데 어떡해 그럼. 저는 그때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 모자란 새끼랑은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요. 그동안 저희 친정을 잘했고 저희 가족들과 유순하게 잘 어울리던 남편이라 아무리 시댁에서 저에게 난리를 쳐도 그 모습 하나로 용서를 해주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평생의 반려자여도 괜찮겠다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버티면서 살았던 건데 합가문은 저 말 아니잖아요. 특히나 저만 보면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들었던 시어머니고 합가해서 같이 살면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할지 모르는 거라 막막했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역시 이혼이 답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바로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부동산에 찾아가 집을 급매로 팔겠다고 했어요. 가격이 상승세에 돌입한 아파트를 급매 처분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집을 내놓은 지 3일 만에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느라 급급해서 제가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요. 사실 저도 마음이 쫄리긴 했죠. 혹시라도 남편이 알게 될까 봐요. 하지만 저는 들키지 않고 집을 팔아치웠습니다. 이사 날짜까지 받았으니 남편이고 시댁이고 회방을 놓을 사람이 없다는 것에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필요한 물건을 하나둘 친정으로 옮겨두었고 버리고 갈 살림들을 중고마켓에 팔아치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물건들을 팔아치웠으니 남편이 눈치를 못 챘는데 아주버님이 발령지로 오기 전날 냉장고를 팔아치우는 걸 보면서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당신 지금 우리 집으로 짐 옮기는 거야? 형 짐이 내일 오후에나 들어온 데서 일부러 오전에 이사 예약 잡아놨었는데 당신이 먼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줘서 고마워. 뭐라고? 지금 나랑 상의도 없이 이사 날짜까지 정했었다고? 당신 정말 어디까지 막 나가겠다는 건데? 당신이 확답을 안 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야. 여보, 우리 엄마 한 번만 살려주라, 응? 지금 어머님 살리겠다고 나를 전장으로 들이미는 거야? 난 안 돼. 그리고 이미 틀렸어. 뭐가 틀렸다는 거야? 이 집 팔았어. 저 냉장고 말이야. 옮기는 게 아니라 팔아치우는 거야. 우리 살림 더 이상 필요 없잖아. 같이 살 거 아닌데 필요 없는 큰 물건은 중고로 파는 게 맞지. 집을 팔았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귀청 떨어지겠네. 무슨 소리긴. 집 팔았다는 게 팔았다는 거지. 너랑 더 이상 같이 안 산다고. 니네 집안 사람들이랑은 더더욱. 그러니까 이혼해. 이혼? 여보,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해? 당신은 합가라는 중요한 문제를 혼자 결정하고 나한테 어쩔 수 없었다. 그냥 그렇게 하자. 한 거 아니야?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냥 우리 이렇게 이혼하자. 제가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니 남편놈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웠겠죠.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하늘에서 운석 떨어지는 소리인가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이 소식은 시댁 식구들에게 들어갔고 이사 준비를 위해 대전에 있던 아주버님네 가족까지 전부 다 저희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집 우리에게 주고 합가하기로 결정 내린 거 아니었어? 집을 팔았다니? 갑자기 이혼이라니? 동서, 이사 전날 이러는 법이 어딨어? 어딨긴요. 여기 있죠. 저 또한 합가 이야기를 오늘에서야 들었거든요. 쌤쌤으로 치고요. 이사는 뭐 알아서 시댁으로 하시든 친정으로 하시든 하세요.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첫째랑 어떻게 살아? 너 진짜 왜 이래?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집을 팔아? 반반 결혼 몰라? 우리 아들 의견도 반이 들어가야 하는 법인데 네 마음대로 집을 파는 법이 어딨어? 반반 결혼이요? 아닌데요? 이 집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집인데 반반 결혼은 무슨. 그 집 아들 면상할까봐 일부러 반반 결혼인 척 했던 겁니다. 뭐라고? 아니, 우리 아들 모아둔 적금 다 털어서 티코하는데 썼잖아. 그 모아둔 1억 5천만 원 보이스피싱에 다 털렸거든요. 이 멍청한 인간아. 그 말에 남편이 달달 떨면서 가족들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1억 5천이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반반 집 구해서 신혼살림 차리려고 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적금을 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요즘 정말 수법이 다양하잖아요.
가뜩이나 모자란 금액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대출이자를 싸게 주겠다면서 있는 돈을 야금야금 털어가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에 당해 그 돈을 전부 날리고 만 것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얼마나 놀랐었는지. 그래도 다행히 저희 아버지께서 초장부터 딸에게 집을 해주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을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안면 몰수하고 친정에만 그 사실을 알리고 집을 지원받았었어요. 시댁은 비밀로 하고요. 제가 그 상황에 남편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날렸고 우리 부모님이 집 해준다 하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상견례 자리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아들 눈치 보이게 만드는 거냐 하고 난리를 치실 것 같았거든요. 어차피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신 집 가지고 유세를 떨 생각도 없었고 하니 남편에게도 평생 비밀로 하자면서 집을 제 명의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천만 다행이었죠. 반반 결혼대로 진행했으면 꼼짝없이 시댁에 붙들려 살게 되었을 뻔했으니까요. 제가 매매 계약서까지 보여주며 집을 팔았다고 못을 박자 형님이 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아니, 동서가 이렇게 나오면 당장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동서, 집 매매 이거 못 몰라? 내가 그럼 어딜 가? 어딜 가긴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가하시면 되잖아요. 죽어도 못한다. 둘째야. 내가 너한테 평생 찬소리 안 하마. 그동안 내가 괴롭히려고 너한테 찬소리 한 거 아니라는 거 잘 알지 않니? 내가 성격 고칠게. 나 절대로 큰 며느리랑은 못 산다. 그건 제 알 바 아니고요. 저는 이미 집 팔았고 짐도 옮겼고 친정에도 이혼하겠다고 말해놨으니까 못 물러요. 여보, 벌써 장인어른 장모님께 말씀까지 들었다고? 나랑 상의도 없이? 이혼하는 마당에 무슨 상의를 하자고 그러니? 내가 미쳤다고? 아무튼 저는 오늘 친정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집에서 오순도순 모여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 웃음이 까르르 터지더라고요. 저를 미친년 보듯이 보는 시댁 식구들을 뒤로하고 냉장고 판돈 챙겨서 친정으로 피신왔습니다. 시댁 식구들 친정까지 찾아왔지만 저희 부모님이 떡하니 수문장처럼 문을 지켜주시니 저에게 도달하지도 못했죠. 그리고 저는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장을 보냈고 애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이혼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정말 소식을 일절 끊고 지냈는데 우연치 않게 신혼집을 팔아치우는데 큰 공을 세운 부동산 아저씨께서 좋은 매물이 나왔는데 투자를 하지 않겠냐고 연락을 주시면서 이전 시댁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방 3칸짜리 집에서 시부모님의 전 남편의 전 아주버님네까지 옹기종기 모여 산다고요. 하루가 뭐다 하고 부동산에 찾아와서 싸게 나온 큰 집 없냐고 그렇게 닥달을 하는데 피곤해 죽겠다고 이혼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들만 모르는 꼴이라니. 저는 지금이라도 탈출해서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결혼 생활 2년, 아주 별의별 일 다 겪고 돌싱이 된 건 아쉽지만 그래도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결혼 생각 2번은 안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돌싱 라이프 즐겨보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